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말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가 겪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삶의 자취이자 스스로도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적인 한 자식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신 분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사태를 맞닥뜨리게 되었는지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런 사연을 들어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고 착잡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가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차근차근 전해보겠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연을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일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되죠. 이 이야기는 그런 믿기 어려운 현실을 온몸으로 겪은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사연자님은 스스로를 홀어미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홀로 자식을 키우신 분이라는 뜻 같아요. 실제로 혼인 관계 없이 혹은 배우자 없이 자식을 키워내신 분이시겠죠. 어머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 얘기를 꺼내실 때 너무도 차갑고 이성만 남은 사람 같아 사람이라고 하기보단 로봇처럼 느껴진다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말은 흔히들 화가 나서 과장스럽게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어머님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로 감정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머님 말로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사람들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냉정한 눈빛과 말투 때문에 친구들조차 가까이 하기 어려워했고 아들은 혼자 있는 걸 별로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좋아했고 책이나 여러 분야 공부에 깊이 파고드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정이 없다라는 말이 가슴 아플 정도지만 실제로도 주변에서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따뜻함이 없을까 할 정도로 지나치게 냉정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그래도 아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강제로 뭔가를 시키지는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어릴 적부터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내내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해요. 중간에 고학년이 되어선가 아들이 고등과정을 밟을 무렵에는 어떤 과목 시험을 모두 만점으로 휩쓸었다고 하더군요. 선생님도 교직 생활하면서 이런 아이는 처음 본다 하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 주위에서 친구들이 너랑 좀 친해지고 싶다고 다가와도 아들은 딱히 반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난 혼자가 편하니까 라는 태도로 일관해서 늘 친구가 없이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는 듯 했으니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는 거의 동요가 없는 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어머님도 아들을 보며 내가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해줘야 하나 하고 고민도 했지만 워낙 공부를 잘하니 굳이 건드릴 마음이 없었다고 해요. 잘 지내는 것 같으니 그냥 둬야지. 괜히 내가 나서면 더 멀어질까 봐 무섭다라는 생각이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극도로 이성적이고 차가운 걸까? 세상에서 같이 웃고 울며 지내는 즐거움도 누려야 하는데 하고 걱정이 컸다는 거죠. 그렇게 혼자 머리를 파고들어 공부를 해오던 아들은 결국 윗배움터 대학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하 편이상 학교로 부르겠습니다. 에도 가장 뛰어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공부를 강요한 적도 없는데 정말 대단하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마음이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들은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수업 도중에 교수, 이하 가르치는 분, 가 말하는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 반론을 펼쳤고 그 탓에 눈에 많이 띄긴 했지만 역시나 차가운 태도 때문에 다른 이들과 격없이 지내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시대가 바뀌면서 성과만 좋다면 사람들이 그리 나쁘게 보지는 않는 흐름이 생기잖아요. 아들이 워낙 머리가 좋고 공부 실력도 뛰어나니까 큰 회사나 여러 곳에서 아들을 데려가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은 옛날부터 관심이 많던 돈 굴리는 일, 투자 쪽 분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젠 사회로 나가서 열심히 자리 잡고 성장해 나가겠구나 하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순간
정작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일은 어머님이 길을 걸어가시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고 경련이 일어나면서 시작됐다고 해요.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열이 나서 걸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가까운 고침집,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안 나온다는 답만 돌아왔고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져만 갔다는 거죠. 어머님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그동안 건강에 큰 문제 없었는데 하고 절망감에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신경 쪽을 전문으로 보살피는 분을 만나 정밀하게 살펴본 결과 말초신경에 큰 탈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이 신경이 망가지면서 근육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였고 딱히 완치할 약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스위스 어디에서 만든 비슷한 약이 있는데 한 달에 약값으로 300만 원이 든다고 했답니다. 어머님은 고민 끝에 그동안 모아두신 전셋집을 다 빼서 월세로 바꾸고 그 돈으로 약을 구해서 쓰셨다고 합니다. 혹시나 이 약으로 조금이라도 몸이 나아질 수 있다면 어떻게든 버텨보자라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안 아들이 태어나게 전마. 내 삶도 바쁘니 엄마 몸은 엄마가 알아서 챙겨. 난 지금 큰돈 들어가는 일을 벌이려고 하거든. 그래서 바로 도움 주긴 어렵다. 안 되면 나중에 연락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지게 내 친아들이 맞나? 어떻게 사람 마음이 저렇게 메마를 수 있지? 하고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아무리 이성적이라지만 내 엄마가 큰 병을 얻었다는데 그런 말이 나오냐 하고 따져 물었더니 아들은 마치 로봇처럼 별로 감정이 실리지 않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어머님도 그래, 이 애는 원래 이런 아이였구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 하고 마음을 접으셨다고 해요. 대신 전셋집에서 월세로 옮겨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약값을 내며 버티시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몸 상태가 좀 나아져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고 병은 완전히 낫지 못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해요. 그러던 중 아들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원래는 먼저 연락 따위 잘 안 하던 아들이었기에 어머니가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라셨다고 하죠. 알고 보니 아들은 갑자기 회사 다니는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인즉 예전부터 부동산이나 돈놀이, 주식 등에 가깝겠죠. 에 관련된 책을 많이 봐서 자신이 있고 회사에서 일해보니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시험할 만한 기회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 나름대로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확신이 섰으니 아예 회사를 박차고 나와 본격적으로 돈 굴리는 일에 매달리겠다는 선언이었죠. 어머님은 당연히 걱정되셨겠죠. 이렇게 경제 사정도 안 좋고 이 길은 너무 위험성이 크지 않니? 차라리 회사에 다니면서 조금씩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고 말리셨지만 아들은 난 이미 계산을 다 끝냈으니 괜찮다. 엄마는 늘 하지 말라는 말만 한다. 난 내 길을 갈 거다 하고 단호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은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으로 본격적으로 돈노름을 하게 됩니다. 자취방에서 컴퓨터 여러 대를 켜놓고 종일 차트니 시세니 들여다보며 살았다고 하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어머님은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 맞긴 한가? 사람 사는 모습이 이런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정작 아들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라 간섭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이 어머니께 덤마, 이제 엄마가 먹는 약값 내가 낼게 하고 말을 했다고 해요. 어머님은 제가 드디어 돈을 벌었나 보네,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래도 피 한 방울은 있어서 엄마 약값을 책임져 주는구나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는데 아들이 갑자기 자취방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었더니 딱히 설명 없이 방 안에 박혀서 나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거 혹시 다 돈을 날린 거 아니야 하고 걱정이 들었지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약값만은 계속 내주더라고 하니 뭔가 복잡한 심정이 드셨겠죠. 그렇게 아들은 또다시 한참 동안 방 안에서 틀어박혀 컴퓨터를 만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집안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아들은 돼 내 수익이 이렇게 안 오르지? 누구 탓이야 하는 식으로 짜증을 내며 주변 모든 걸 탓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기재 그만두고 다시 회사를 찾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어떠니? 세상엔 그렇게 해서 돈 잃고 망하는 이들도 많잖아. 내가 그동안 쌓아온 배움이 아깝지 않으니 하고 소리를 치셨다고 해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정신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서 마치 무서운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 약값만 안 내줬어도 난 지금쯤 더 많은 돈을 불려 수억은 벌었을 거다. 엄마 때문에 내 계획이 꼬였어 라고 원망을 해댔다는 거예요. 이 말에 어머님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얘가 사람 마음이 있긴 한 걸까 싶어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의 방에 들어가 컴퓨터 전원선을 잘라버렸다고 해요. 이건 그 아이를 말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어머니에게 더 큰 원한을 품었는지 약값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덕분에 어머니는 그 비싼 약을 사 먹지 못하게 되었고 다시 몸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걸어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반년 가까이 거의 아들과 말을 안 섞고 지냈다는 거죠. 몸은 갈수록 망가져 가는데 아들은 미움만 키우고 있으니 그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점마 미안해.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 엄마 마음도 모르고 내 계산만 했네. 차트만 들여다보면 큰돈이 나에게 올 줄 알았는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라고 사과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엄마 손을 잡으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그 순간 너무 기뻤다고 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나 보다. 내 새끼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하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아들이 집안일도 도우고 그러면서 가을이니 등산 한번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다리가 아직 불편해서 산에 오르긴 힘들다. 공원 산책 정도면 모를까 하고 말렸는데 아들이 "덤마, 내가 업어서라도 같이 오를게. 정말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 라며 끈질기게 권유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래, 얘가 진심으로 화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 하고 마음을 움직여 어렵게 산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해가 지고 하산할 때가 되자 아들이 다른 길로 내려가자고 했대요. 그쪽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위험한 낭떠러지 길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길 맞아?" 하고 묻는 순간 아들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점마, 나 이성적인 거 알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봤자 희망이 없을 것 같더라. 아픈 엄마 모시고 살 자신이 없어. 약값이며 이것저것 계산해보니 엄마 때문에 난 엄청난 손실을 봤어. 미안하지만 난 더는 이렇게 못 지내. 엄마도 이제 그만 좀 나를 놓아줘" 하고 낭떠러지 밑으로 어머니를 밀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일에 소리조차 제대로 못 지르고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는데 어떤 등산객이 우연히 밑에서 발견해 신고해준 덕분에 가까스로 목숨은 건지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미 크게 다쳐서 5달 동안 깨어나지 못하셨고 그 뒤로도 한참을 누워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느 순간 눈이 떠지면서 점차 의식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다 되는데도 몸이 전혀 따라주지 않아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해요. 그 사이 경찰, 치안을 맡은 기관에서 조사도 있었지만 아들은 산에 갔는데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먼저 내려갔고 난 따로 더 올라가다가 연락이 끊겼다.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했다고 합니다. 결국 실족사처럼 보이게 사건을 덮으려 한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남몰래 깨어나셨고 간신히 회복되는 중에 자신을 향한 아들의 끔찍한 악행을 떠올리며 울고 또 울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몸이 조금씩 돌아와서 의사, 고침해주는 분과 간호사한테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아들입니다. 낭떠러지에서 밀었어요 하고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시점이 왔는데 마침 경찰이 병실로 찾아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어머니 통장에 수백억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깜짝 놀라서 되물었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쓰러져서 혼수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이 훌륭한 학벌의 좋은 회사 출신이며 단기간에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 고 사람들을 꿰어서 거액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코인이라는 곳에 돈을 넣었다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혹시 세무조사가 들어올지 대비해 모든 자금을 엄마 명의로 돌려놓았다는 거죠. 그 결과 어머니는 어쩌다 보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백억의 자산을 갖게 된 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더 큰 판을 벌이려다가 크게 망했는지 어디로 도망쳤고 결국 붙잡혀 감옥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돈 자체가 나중에 크게 손실이 나거나 불법으로 이어졌다면 몰라도 초기 수익 자체는 그냥 남아있는 상태라 환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과태료나 벌금 등은 아들 이름으로 물어야 하니 지금 그 돈은 어머니한테 귀속된 상태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처음엔 지게 대체 뭔 말이야? 내 아들이 그런 일을 벌였다고? 진짜 사람 등쳐먹고 도망다니다 잡혔다고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돌아보니 사들이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킬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있었다라고도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머리만 믿고 주위 사람을 깔보듯 대하던 태도가 결국 큰 사고를 칠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어머님은 더 이상 아들을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제발 얘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나도 아들이긴 하지만 이대로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자신이 낭떠러지에서 밀려났고 아들이 산소호흡기도 억지로 뗐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경찰과 여러 사람이 증거를 모으고 조사한 끝에 아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서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열심히 재활을 하면서 겨우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이 있는 구치소, 감옥 같은 곳에 가서 그를 직접 마주했는데 아들이 하도 뻔뻔하게 전마가 깨어나다니 말도 안 돼. 그래도 엄마 명의 돈은 건드리지만 나중에 나오면 그걸로 다시 시작해야 해라고 하더랍니다. 이걸 듣고 어머님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넌 정말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엄마를 절벽 아래로 밀고 호흡기까지 떼놓고도 전혀 미안함이 없니? 이제 넌 거기서 평생 있어라 하고 소리치며 돌아섰다고 해요. 그 뒤 어머님은 변호인을 찾아가서 자신 명의로 된 수백억 원을 전부 꺼내와 아들이 사기친 피해자들에게 하나하나 돌려줬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삶을 포기했거나 건강을 잃어버렸다고도 하고 참혹한 사연도 많았다니 그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괴물을 키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양심을 다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해요. 그렇게 돌려주고도 남은 돈이 아직 많아 이걸 내가 갖고 있으면 아들이 또 무슨 수를 써서 나를 위협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돕는 어떤 모임, 법인 같은 것을 만들고 전 재산을 그곳 소유로 넘겨버렸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아들이 나중에 나와도 함부로 그 돈을 손대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단체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매달 일정한 지원이 나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님 본인 몸을 고치기 위해 쓰는 삭과 생활비만 조금 남겨두시고요. 아들은 결국 1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걸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아주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내가 결국 아들을 고소하는 꼴이 됐지만 얘가 또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몰라서 큰맘 먹고 결심했다. 후회는 없다. 왜냐하면 엄마지만 이젠 더 감싸줄 마음이 없다. 이 아이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시더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을까? 자기 어머니를 낭떠러지로 밀고 호흡기까지 떼면서 오로지 돈만을 생각하는 건 대체 무슨 심보일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분명 일어났고 이 어머님은 다행히도 목숨은 건졌지만 몸은 많이 망가졌고 마음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이분이 그래도 남은 재산으로 피해자들을 도와주면서 내 잘못도 조금 씻고 아이 낳아 기르는 분들이라도 돕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정말 성품이 깊으신 분이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하시길 아직도 한편으론 허탈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매달 편지를 받을 때도 있다 보니 그 편지 속에서 감사 인사를 들으며 그래,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 또 다른 끔찍한 일을 당하느니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게 낫 하고 위안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아들은 이미 너무 멀리 가버렸고 어머니 입장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저 자신 삶을 잘 추스르며 지낼 뿐이죠. 사연자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지 않나요? 자식이 뛰어난 머리를 좋은 일에 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고 어머님이 그토록 이 아이가 차갑고 메마른 걸 걱정하셨는데 세상과 어울리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돈만 쫓다가 결국 사람을 해치고 감옥에 가기까지 한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님이 홀로 키운 탓인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혼자 낳아 훌륭하게 기른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내는 본인 선택과 성향이 문제였겠지요. 저로서는 그저 어머님이 앞으로 몸 관리를 잘하시고 마음고생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랄 뿐입니다. 아들분이 언젠가 깊이 뉘우쳐서 인간다운 길을 돌아볼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선 어머님 말대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사연자님은 이미 강한 결단을 내리셨고 그 돈으로 많은 이들을 도우며 나름의 의미를 찾고 계신다고 하니 부디 더 나쁜 일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사연자님 이야기 덧붙여서 방금 제가 한마디 거들자면 자식이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 해도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 같아요. 세상은 결코 한 사람만의 계산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 서로 마음 나누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며 때론 울고 웃으면서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성적이라는 말만 앞세우면서 사실상 자기 욕심과 숫자에만 매달렸고 결국 엄마를 해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건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어머님이 사연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두 다리를 쓰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가 낳은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도 많은 피해자를 배려해 돈을 돌려주셨고 사회에 뜻있는 활동을 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달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살면서 이 마지막에 의미를 찾았구나 하고 작은 위안을 얻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이게 진짜 어머님 마음이구나. 자식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을 겪고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살피고 돕는 모습을 보이시다니 하고 깊이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 차갑고 각박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도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걸 보면 아직 온기와 따뜻함이 살아있구나 느낍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사연자님께 제 마음을 전하자면 부디 몸을 더 잘 돌보시고 남은 날들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몸이 완벽하게 낫기 어려운 상태이실 텐데 그래도 새로 만든 사회봉사 모임 덕분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고 계시니 그 안에서 작은 웃음이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식 일이 마음에 걸리겠지만 그건 아들이 직접 책임져야 할 문제이니 어머님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자책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어머님께서는 충분히 해주셨고 너무나 큰 아픔까지 겪으셨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혹시 주위에 너무나 계산만 앞세우고 감정을 돌보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한 번쯤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이 사연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사람 사이 정과 마음을 무시한 채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엔 스스로도 회복하기 힘든 구렁에 빠지고 말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길고 무겁고 괴로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몸과 마음 모두 상처투성이지만 나아가려는 뜻을 잃지 않고 계십니다. 저도 이 방송 이야기 자리를 통해서나마 그분의 빠른 쾌유와 평온한 앞날을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길만 걸으시기를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힘든 상황이 있다면 너무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거나 필요한 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예요.
세상은 생각보다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고 손을 내밀면 잡아줄 누군가가 있을 테니까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오래된 이야기꾼으로서 이런 사연들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그 안에서 인간의 강인함을 다시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얼마나 남을 도울 수도 있는지 이 극단적인 예를 통해 다시금 느낍니다. 부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도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서로를 소중히 대하며 괴물이 아닌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애써야겠다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자님께서는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고 혹여 마음에 작은 위로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죠? 우리 곁에는 아직도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 아들도 언젠가 뒤늦게라도 후회하고 변화한다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지고 갈 몫이겠지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과 이야기가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